안녕하세요. 전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의 품질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 요소는 뭐냐면 화장품을 잘 만들기 위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자,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질 요소의 3대 요소라고 하면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화장품 법에 적용이 되고요. 사용성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이 안 좋으면 단지 고객들로부터 그냥 외면을 받겠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품질 요소의 4대 요소, 3대 요소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이 있다라는 요 단어를 외워두셔야지만 되고, 그리고 기존의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해설 부분이 설명이 나오고 품질 요소의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안전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화장품이 중금속이라든지 독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예에 해당이 되고요. 안정성이라고 하면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보존제를 제대로 넣지 않아서 뭐 미생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크림으로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션으로 바뀌어 버린다든지 이런 형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질, 변색, 변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안정성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문제 안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안정성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효성 부분은 화장품의 어떠한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요. 세정, 보습, 노화 억제, 미백, 자외선 차단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는 유효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사용성은 사용하기 쉽고 흡수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사용을 안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요. 또는 발림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안 좋으면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실 그 안정성 부분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면 항상 정의 부분이 기본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죠. 주관식으로도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자, 유해 사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죠. 자,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고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의 뜻은 뭐냐면 화장품 만드는 사람이 자, 이 화장품 바르고 디비져라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만들진 않겠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어떠한 증상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가 뒤집어진 건지 아니면 뭐 이 사람 자체에 뭐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뭐 다른 병 때문에 생겼다든지 뭐 이유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든 화장품 바르고 나서 피부 뒤집어졌다고 연락이 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유해 사례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왜? 아직 증빙이 안 됐죠. 우리가 증빙이 되게 되면 위해 사례로 변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해 사례와 위해 사례는 다릅니다. 위해 사례는 화장품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아직 화장품하고 관련은 없지만 어떻든 화장품 바르고 병이 생겼다라고 나오면 유해 사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 사례라는 요 단어를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우리가 객관식에서 보면 인과관계를 가져야 한다.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쉽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대한 유해 사례. 자, 중대한 유해 사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거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객관식에서 고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사망하거나 입원하거나 또는 중대한 불구는 그냥 리얼에 나오는
선천적 기형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장애가 생기는 거죠. 장애가 생기거나 이러한 형태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중대한 유해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마리 정보. 실마리 정보도 1회 시험에서 우리가 주관식에 출제가 됐었죠. 자,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우리는 실마리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김밥을 먹고 나서 3,000명이라고 했나요? 3,000명이 다 그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죠? 뭐 화장품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자, 그런데 연관성을 찾았을 때에 김밥을 먹었는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김밥을 다 먹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입증 자료가 분명하지가 않죠. 이러한 것들을 실마리 정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어떠한 유해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이 화장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식약처에서 출동해가지고 화장품을 수거해 가겠죠. 그리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심적으로는 화장품을 사용해서 뒤집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는 실마리 정보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성 정보.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정보 등을 우리는 안전성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모 팁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요 단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 돌아왔을 때 그때 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성 정보의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안전성 정보의 보고는 뭐냐면 피부가 뒤집어지면은 고객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에 있는 의사나 약사, 간호사 또는 판매자,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직접 이 화장품에 대해서 식약처장한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자,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속 보고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첫 번째, 중대한 유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판매 중지나 해수에 준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장이 보고를 빨리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 보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안전성 보고라고 하면 우리는 정기 보고를 해왔었는데요. 정기 보고는 어떻게 실시됐느냐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그러한 정보를 7월 달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거를 그 다음에 1월 달에 신고를 하는 정기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 정보의 보고는 신속 보고와 그리고 정기 보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속 보고는 중대한 유해 사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다라는 것과 그리고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속 보고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 표시해 있는 부분만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주관식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안전성 보고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우리가 신고를 하고 있죠. 물론 식약처장한테 신고한다 틀린 건 아니죠. 식약처장이 식약처 산하기관인 의약품 안전나라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안전성 보고의 의무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안전성 정보의 관리 체계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책임 판매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신속 보고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약사나 의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직접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책판업자한테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관련 단체가 조사를 하다가 알게 돼서 바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보고지 고발이겠죠? 고발. 예, 그리고 외국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외국에서 특정한 어떠한 성분을 썼을 때에 어떠한 피부 뒤집어진다든지 또는 어떠한 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국가 간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약처가 모든 정보를 받아서 다 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집. 그래서 안전성 정보의 보고에 보면, 자, 보고를 한다. 즉, 여러 기관에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는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진행한 뒤에 이 성분은 사용하면 안 되겠다. 또는 어떤 성분은 몇 % 이상 썼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사용 한도를 지정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다 이제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래서 보고, 수집, 평가, 전파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 보고, 수집, 평가, 전파는 갈로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는 적이 있습니다. 밑에 표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부분 보고, 수집, 평가, 전파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고요. 자, 영유아 및 어린이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 여기에선 시험 문제에 항상 영유아는 몇 살인지, 그리고 어린이는 몇 살인지, 이런 부분들이 객관식,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영유아는 3세 이하를 말하고, 어린이는 4세 이상부터 13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영유아나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안전성 자료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성 자료. 자, 안전성 자료는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어린이랑 영유아 제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용기나 박스에 표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성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성 자료의 보관 기간에 대해서 지금 4번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1차 포장의 사용기한을 표시한 경우,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기한을 표시한 경우는 만료일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조 번호에 따른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수입은 통관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자, 개봉 후 사용 기간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제품의 제조 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수입은 통관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관식으로 2번 출제가 됐었어요. 1차 포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7회차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통관일자라고 하는 것도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되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안전용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앞에서 나왔었는데. 자, 안전용기. 포장 대상 품목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에 펌프나 방아쇠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압축 분무 용기 이런 것들은 안전용기 포장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안전용기 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눌러서 돌리는 거죠. 5세 미만이기 때문에 5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용기 포장 요게 주관식으로 7회차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5세 미만도 출제된 적이 있죠.
우리가 이 시험 문제에서 보면 항상 숫자 부분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 번 더 보면 좋겠죠. 앞에서 나왔지만. 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자, 원료의 안전성. 우리가 화장품에서 우리가 안전성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원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원료에서 보면은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자, 이 반대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포지티브 시스템은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거티브 시스템은 무슨 뜻이고 포지티브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네거티브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외우면 시험 칠 때 헷갈리시겠죠? 자, 네거티브는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일정한 양을 이렇게 제한해서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 그걸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웬만해서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좀 막연하게.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포지티브 시스템은 등록되어 있는 원료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일부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사용하는 원료가 있습니다. 바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가 고시되어 있는 원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시되어 있는 원료만 쓰는 거를 우리는 포지티브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네모칸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끝내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정성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성에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사실 뭐 이 전공하는 사람들은 학교 시험 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아직 시험 문제 기존에 우리가 이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변화는 뭐 화학적 변화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구분하려면 화학적 변화만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화학적 변화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물리적 변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서 뭐 경시 변화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는 걸 경시 변화 시험이라고 하고요. 뭐 중요하진 않고 그냥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친절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용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산화 안정성, 열 안정성, 광 안정성, 그리고 미생물 안정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밑에 거는 뭐 별로 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갈로갈로로 뒷부분이 갈로갈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정답이 안정성이었었죠.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만들었는 게 끝까지 똑같이 남아있는 거를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분리되거나 색이 변하거나 향이 변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정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시험 분류별 시험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정성 시험 항목은 어떤 게 있는가? 자,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자, 장기 보존 시험 및 가속 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혹 시험,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자, 용기 적합성 시험법도 있고요. 자, 포장재 시험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법들은 안정성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 시험은 어떤 걸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지만 됩니다. 자, 장기 보존 시험 및 가속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된 보존제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보존제를 적절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만약에 보존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미생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이 안정성을 잡아주는 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원료들은 우리가 점도제도 있고 보존제도 있고 또는 유화 제품 같은 경우는 유화제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점점점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분리가 되면 썩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단어를 자꾸 저한테 그렇게밖에 발음 못하냐고 얘기하시던데 썩는 상태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보존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화장품의 일반적인 사용기한이 우리가 제조일부터 2년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처음 만드는 거랑 똑같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안 썩고 미생물이 안 생기고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미생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용기한까지라는 말이 나오면 장기 보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장기 보존 시험을 내가 2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계속 검사를 실시한다면은 화장품을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화장품을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을 단축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속 시험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시험을 실시하는데요. 우리가 이 장기 보존과 가속 시험 자체는 미생물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썩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나오면 무조건 장기 보존 시험과 가속 시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장기 보존 시험과 가속 시험은 어떤 게 있느냐? 시험 항목들이 주로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일반 시험에서 보시면 향치, 색상, 사용감, 액상, 유화형, 내온성, 균등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물리화학적인 시험 방법도 있고, 그러면 물리적, 화학적은 보시면 이렇게 내용 한 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미생물학적 시험이라고 하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시험. 이거는 보존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용기 적합성 시험. 자, 이 경우에도 용기의 제품, 흡수, 부식, 화학적 반응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우리는 장기 보존 시험 및 가속 시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혹시험. 자, 가혹시험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화장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유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가혹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반, 보관, 진열, 이러한 유통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름에 택배를 보내면 실온에 있다가 실온이라고 하면 우리 뭐 더운 상태에 있진 않잖아요. 그죠? 에어컨도 틀고 있을 거고. 근데 택배로 가다가 보면 바깥에 있는 온도 가열돼서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수출했을 때는 운반 과정상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깥이 꽁꽁 얼죠. 영하의 온도니까. 그러면은 화장품이 얼었다가 다시 실온으로 간다든지 또는 굉장히 더웠다가 실온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화장품에 문제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러한 것들을 미리 실험을 해보는 게 가혹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혹시험은 사이클링이라는 말이 시험 문제에 단어가 꼭 나오고 있어요. 동결과 해동, 즉 사람으로 치면 차가운 탕에 갔다가 뜨거운 탕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게 가혹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가혹시험에는 보시면은 2번에서요. 우리가 분말로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혹시험에서 진동시험과 기계적 충격시험이 있습니다. 분말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들은 거기 안에 혼합되어 있는 분말들의 입자가 각각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운반 과정상 흔들리게 되면 이 입자가 굵은 것들이 위로 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분말로 된 제품들은 진동시험과 기계적 충격시험을 하고 있어요. 자, 진동시험이라고 하면
운반 또는 분말 또는 가립 제품의 혼합 상태가 깨지거나 또는 분리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기계적 충격 시험이라고 하면 운반 과정에서 화장품 또는 포장이 손상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포장의 손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 시험과 기계적 충격 시험도 우리는 가혹 시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빛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화장품은 광안정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동 시험은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뚜껑을 열고 손가락 갖고 찍어서 사용하고 다시 뚜껑 닫아 놓고 저녁 되면 다시 뚜껑을 열고 손가락 갖고 찍어서 사용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은 사용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거를 환경을 만들어서 시험을 실시하는 거를 우리는 개봉 후 안정성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에 표에 보시면은요, 장기 보존 시험과 가속 시험, 가혹 시험, 개봉 후 안정성 시험에 대해서 각각 조건이나 시험 측정 주기, 시험 검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 문제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각각 장기 보존 시험에 대해서 각각의 그 안정성 시험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지금 장기 보존 시험에 비해서 가속 시험은 온도가 더 높고 습도가 더 높죠. 그냥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사이클링 이런 말들 나오면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속 시험은 6개월 정도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험 문제 나올 때 굉장히 까다롭고 숫자가 굉장히 미세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보시면 터무니없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용기 적합성 시험법이라고 해서 지금 2번 연속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감압 누설이라고 하면 화장품의 그 내용물이 새는 게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압력을 가해서 액상이 새는지 안 새는지 테스트를 해보죠. 그래서 감압 누설은 액상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측정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만 쭉 읽어보면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접착력과 크루스코트가 굉장히 좀 헷갈리죠. 라벨 접착력하고 크루스코트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고요. 접착력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접착력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용기에 이 글씨를 인쇄했을 때에 흔히들 잘못 인쇄가 되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었을 때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V 코팅을 해서 그 인쇄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고 있죠. 저도 최근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외국에서 만들었다가 한국에서 다시 코팅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접착력은 용기에 표시된 인쇄 문자를 측정하는 거고요. 라벨 접착력은 당연히 스티커의 접착력을 측정하는 거고요. 크루스코트는 용기에 되어 있는 코팅막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보면 은색이나 금색으로 이 도금 전체적으로 도금 처리해 놨는 그러한 코팅들이 벗겨지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 용기에서 보면 우리가 펌핑이나 이 스프레이 부분에 시작되는 부분에 금색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용기 전체 다를 우리가 도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도금의 막이 벗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게 크루스커트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지금 이 부분을 할 때 향수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향수는 에탄올 때문에 이 도금층이 많이 벗겨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측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이런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안정성 시험 자료 보존에 대해서 위에서 출제가 나왔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여기에다 작성을 했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요 성분이 0.5% 이상 함유된 제품은 자, 안정성 시험 자료를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된 부분이 갈로갈로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성분도 무조건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타민 A의 다른 말은 레티놀이고요. 비타민 C의 다른 말은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 E의 다른 말은 토코페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비타민 A와 그 유도체, 비타민 C와 그 유도체는 다 해당이 되는데 비타민 E의 유도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잘 틀릴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토코페릴 아스테이트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토코페롤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는 적도 있죠. 자, 가산화합물, 효소 요렇게 5가지는 주관식으로 다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출제될 때 보면 한글로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레티놀 또는 비타민 A로 적고 싶다면 비타민 A 이렇게 적지 않고 이거를 A 이렇게 적으면 틀렸다고 채점이 매겨지기 때문에 한글에서 절대로 영어를 적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적으면 돼요. 뭐 친절한 척 하면서 레티놀, 비타민 A까지 다 적다가 틀리는 사태가 많기 때문에 시험 칠 때는 잘난 척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요 5개 외우기 쉬운 방법은 에이스 효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에이스 효과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기가 좀 편하세요. 그래서 0.5% 이상 썼을 때 안정성 시험 자료를 1년간 더 보관해야지만 되고 에이스 효과 원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유효성은 효과를 말하죠. 자, 물리적 유효성, 화학적 유효성.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에서 보면 무기자 성분을 사용했을 때는 물리적 유효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유기자 성분을 사용했을 때는 화학적 유효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 유효성이라는 것도 있죠. 알부틴, 아데노신과 같은 이러한 기능성 물질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는 생물학적 유효성으로 보고 있고요. 메이크업으로 화장했을 때는 미적 유효성, 그리고 심리적 유효성, 어떻든 유효성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